신장병 및 신장결석.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산성 노폐물이 신장에 쌓이면 배뇨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은 대부분 우리 몸속을 계속 돌아다니게 한다. 생존을 위해서 세포는 계속해서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고, 혈액은 노폐물을 운반한다. 그런데 혈액이 과도하게 산성화되면 세포의 노폐물이 계속 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장병이 발생한다. 신장결석도 신장 내의 고체 산성 노폐물이 혈액 속의 칼슘 혹은 마그네슘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산성염이 다른 물질과 함께 쌓여서 발생하는 것이다. 골다공증 및 류마티즘은 골격은 인과 칼슘의 결합물로 적당한 인과 칼슘이 있어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체내가 과도하게 산성화되면 칼슘이 빠져나간다. 고혈압. 다른 성인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원인으로 혈관 내에 쌓인 노폐물이 동맥이나 못의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체내가 산성 노폐물이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거나 못의 혈관을 막는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려면 혈액이 좁은 혈관을 저혈압은 산성 노폐물이 심근 내의 칼슘 이온을 빼앗아 심장의 활동에 장애를 받아서 생겨나는 성인병이다. 저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알칼리 성인 칼슘 이온이 직접적으로 심장에서 사용된다. 혹은 체내가 산성 노폐물이 빼앗은 칼슘 이온을 방출시키도록 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암은 산성 노폐물이 축적되면 자연 소멸되는 일반 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생존해서 유전자의 돌연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형성되며 확산된다.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은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독일의 생화학자 바르부르크의 산소 결핍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 아이하라 박사의 산성 체질 이론이다. 바르부르크 박사의 산소 결핍 이론은 건강한 세포에서 산소가 제거되면 암세포를 변한다는 거고, 효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높은 온도이다. 섭씨 50도를 넘으면 대부분의 효소는 파괴되기 시작하므로 조리된 식품에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원래 식품 속에 존재하는 효소는 소화의 75%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 속에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일하게 된다. 이때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체내의 다른 기관의 도움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나서 종종 졸음이나 늘어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효소가 파괴되면 질병이 찾아온다. 생물체가 유전자 기능과 활성을 유지하는 한 생물세포 속에 항상 존재하는 효소를 가리켜서 구성효소라고 한다. 이는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효소를 예를 들을 수 있다. 아미노산의 인체 내 합성은 유전자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기능 혹은 효소를 합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면 다운 증후군, 저중의 빈혈 등 같은 유전적인 질병이 나타난다. 산성 노폐물로 인한 10가지 증상은 노화. 아기가 젖을때는 순간부터 노화는 이미 시작된다.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한다. 이러한 영양분은 대부분 알칼리성 물질이므로 태아의 신진한 알칼리성을 띈다. 젖을된 후에 아기의 신진은 급속히 산성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젖을된 후에 먹는 음식이 산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아기가 성장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 대부분 잡곡을 먹으니까요. 세균의 일정한 환경에 적응해서 생산한 효소, 즉 적응효소, 또 속칭 대사성 효소가 대부분 이런 유형에 속한다. 신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 기관의 기능이 점점 감퇴하고, 이로 인해서 효소의 종류와 양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학자들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멜라닌 효소 생성 기능이 감퇴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노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체내의 효소 결핍이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 노화라는 것은 체내의 효소 문제,
노화와 성인병의 이유는 전부 산이다. 그래서 항산화라는 거죠. 효소는 독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 효소는 우리 몸 모든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한다. 생물체의 모든 세포 활동은 효소 활동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다. 먼저 효소가 유해물질을 분해해야 우리 몸의 독소를 바꿀 수 있으므로 위기가 발생하면 효소는 우선적으로 쌓인 배출하느라고 바쁘다. 항염작용, 근육, 관절의 상처를 완화하고 상처의 개선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이 하고 관절염의 부름과 통증을 개선하고 수술 상처의 재생을 촉진하고 소화기관 기능을 회복하고 심혈관 질환과 중풍의 위험성을 낮춘다. 호흡기관의 기능을 개선한다. 면역력을 증가하는 데 효소가 도움이 되는가? 효소는 면역력을 증강하는 작용을 한다. 자연살생세포와 대식세포의 기능을 촉진한다. 백혈구와 식세포 작용을 강화한다. T세포와 자연살생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세포 사이토카인 생성을 자극한다. 세포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은 효소를 유실시키는가? 150만 년 전에 인류가 불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음식을 날것 그대로 먹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대부분 가공, 정제, 고온, 소독, 건조, 굽기, 조리,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효소가 없는 식품들이다. 이제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더 많은 효소를 분비해서 비만한 사람은 이미 영양 과다 상태인데 굳이 효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가? 심혈관 질환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10대 질병 중에서 즐거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공복, 혈당, 혈중, 인슐린, 과다 등인데 비만도 주요 원인이다. 비만은 용해 및 응혈계통에 영향을 끼치므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효소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더 효과가 있는가?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인다. 그러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를 적절히 완화시키지 않으면 심혈관 및 대사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면역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확인하는 증상으로는 비만, 당뇨병, 연혈기능 저하, 동맥경화, 혈압 상승, 관성동맥 질환, 심근경색이 있다. 효소는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야 하나? 식품 효소 보조제를 섭취한다. 생식을 한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조리를 거치 않은 선정식품은 모두 풍부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동물의 고기, 식물의 뿌리, 절기, 과실 등에는 풍부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효소가 음식물의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작용은 크게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지방이 지방산을 분해하고 탄수화물이 산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해가 되어야 되고 효소로 일반적으로 식물 효소는 크게 네 종류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리파제는 지방을, 셀룰라제는 섬유소를, 그 밖에도 효소는 단일 효소와 복합 효소로 나눈다. 심장이 세간스러운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간경화나 목수가 찬 사람의 경우 치료의 에너지를 사용으로 수분 섭취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에너지 주스, 기타 과일, 채소 주스를 대량 섭취해서는 안 된다. 유기농 생식에는 자주 사용하는 재료인 알파알파에 함유된 대도 아미노산은 석혈구의 파괴를 촉진시켜서 빈혈을 발생시키고 자가면역 질환의 홍보적 낭창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잠재적인 문제를 가중시킨다. 유기농 생식을 어떻게 배워가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은가? 절충시 유기농 생식은 매주 적어도 3차례 어류를 섭취하며 그 밖에도 유기농 달걀, 유기농 육류, 유제품을 섭취한다. 이때는 반드시 백성육을 선택하여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렇게 3종류의 적성육은 섭취하지 않는다. 또한 올리브유, 카놀라유 혹은 차유를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한다. 튀김, 부침 기름을 넣은 반죽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매일 적어도 2차례 과일을 먹고 3종류의 과일, 에너지 주스로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를 얼마나 보충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어느 사람이 적합한가? 유기농 생식은 에너지 주스, 해충수,
및 기타 다양한 종류의 과일, 채소, 조수를 맞을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러나 만성 신장쇠약이나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은 수분과 칼륨이 다량 함유된 과일, 채소, 주스를 마시면 수분이 체내에 머무르게 되어서 투석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부정맥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슘 섭취량이 매일 1000mg의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 비타민 B12은 오로지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채식을 한 사람들은 주사를 맞아 B12를 정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또 채식 속에서 몸에서 이것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 것을 봅니다. 유기농 생식의 단점은 주의할 점은 뭔가? 콩류에는 트립신을 억제하는 성분과 혈구 응집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콩류를 날로 섭취하면 소장에서 트립신 기능에 지장이 생겨서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혈구 응집소는 적혈구를 파괴해서 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콩류를 가열하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성분이 파괴되고 콩류 단백질의 이용률이 높아진다. 콩류의 이용률이 높아진다. 날씨가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잠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추워지네요. 콩류에는 트립신이 있고 그래서 콩류에 트립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구 응집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콩을 날로 섭취하면은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뭣도 모르고 전에 이 콩을 그냥 생식을 한다고 물에 붓고서 그냥 먹었던 적이 있는데 모르면 이렇게 그죠? 적혈구를 파괴해서 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가열하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성분이 파괴된다. 어떤 사람은 또 콩의 또 렉틴이 잘 파괴 안 되기 때문에 압력밥솥이어야 한다라는 그 학자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글리세린으로 탄수화물이 또 합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지방산, 단백질은 알라늄, 초성포도산, 아스파라긴 이렇게 바뀌네요. 펩티드, 우리 몸은 흡수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신체에 필요한 효소와 단백질을 합성한다. 만약 우리 몸이 소화나 가수 분해를 거치지 않은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흡수한다면 과민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단백질 식품을 가열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파괴되므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따로 보충해주면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된다. 영양분을 분해하는 1등공신 4대 식물 효소.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분해와 합성작용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효소는 쌀보리, 전분을 함유한 감자, 고구마 등의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한다. 우리의 육류와 같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치즈나 우유의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한다. 생명은 수많은 체내 대사 반응에 의해서 끊임없이 운행되고 유지된다. 신진대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몸이 좋지 않고 피로하다고 느낀다. 신진대사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중요한 촉진제로 작용한다. 우리 몸속에는 각각의 신진대사의 필요에 대응하는 전담 효소가 있다. 이러한 효소는 체내 대사 반응의 종류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생식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사실 단백질은 적절하게 가열해서 섭취하면 소화가 촉진되지만 과도하게 가열하면 오히려 소화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적당한 가열을 거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단백질의 소화 흡수에 유리하다. 인체의 발전기. 우리 몸속에서 발전기 역할을 하는 다양한 효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휘발유가 연소되어서 산화되고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이와 똑같은 작용이 이루어져서 섭취의 음식물의 영양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생물 체내의 에너지 발생은 휘발유의 연소보다 복잡하다. 효소학에서 분류하는 6종류의 효소는 하는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유기농 생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식을 강조하는 논리는 음식물 속에 다량의 효소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확실히 효소는 인체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하고 아미노산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의 하나다. 생식을 하면 효소와 아미노산을 100% 흡수할 수 있지만 익혀서 섭취하면 음식물 속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도 사실이다. 효소의 종류는 우리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세포에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는 효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효소 종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다. 현재 등록된 효소만 2,000종류가 넘으며 여기에 새로 발견된 것을 더하면 4,000종류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효소는 그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킨다.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현재 효소는 그 특성에 의해서 일초적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작용 대상에 따라서 구분되고 작용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요소는 각기 기능에 따라서 6종류로 나뉘는데 효소 정리 원칙에 따라서 모든 요소는 4자릿수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밀라제는 3, 2, 1, 1이며 등등. 펩신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과 비타민을 예로 들어보자. 금속, 수많은 금속은 효소의 활성제로 쓰인다. 카르복시 펩티다제의 아연은 효소의 활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리파제의 칼슘은 효소의 활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체 구조로 활성이 나타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타민 등 효소의 유효성은 활성의 그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효소의 가격은 정량이 아닌 활성이 기준이 된다. 효소의 활성은 그 품질을 대비한다고 할 수 있다. 효소의 활성이란 일정한 양의 효소가 충분히 반응을 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질과 보조인자의 농도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효소의 보조자다. 효소는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할 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으로 이를 완성한다. 이런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조효소라고 부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미량원소, 철 등 비타민이 필요한데 효소의 기능에 힘력을 하는 물질로 보조인자라고 부른다. 단백질 효소는 지방을 소화할 수 없고 지방 효소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효소의 특이성이다. 다시 말해 효소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효소는 장막의 세공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서 혈액 속에 침투하고 이러한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킨 후에 근육신경, 혈액 전체를 합성시킨다. 펩티다제, 아밀라제, 리파제, 중성지방을 지방산 글리세린, 모노글리세리드 혹은 디아글리세리드로 분해해야 한다. 일반인의 장수비결은 천연 발효식품 나토. 효소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므로 체내에 부족한 효소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효소는 조리하면 안 되고 동식물을 하고 날 것을 먹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주 먹는 생선, 회 그렇다는 거죠. 세정분비 효소가 가장 많은 소장에서의 소화작용은 우리 몸속에서의 음식물의 소화작용은 대부분 소장에서 진행된다. 간, 담당, 췌장 등은 소화를 돕는 다양한 타령의 효소와 유화제를 분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 가장 많은 효소를 분비한다. 소장에는 탄수화물, 미지, 지방에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다.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어쩌면 당신이 모를 수 있는 사실은 구강 내에 있는 세 개의 타액선 기미셈, 턱밑셈, 혐의셈은 타액 속의 아밀라제를 분비한다. 타액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는 탄성을 소화시 그러나 음식물의 구강이 모르는 시간이 짧고 산성 환경이 아니므로 탄성으로 소화에는 불리하다. 그러므로 탄수화물의 구강 내 소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강에서 일부분의 탄수화물을 메가덤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밥이나 찐빵을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다. 유기농 생식은 효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유기농 생식이란 농약화학, 비료화학 첨가물, 방부제 처리를 거친 식품이나 오염된 천연식품을 지향하고 조리를 거치지 않은 식품과 신선한 동식물 위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 유기농, 부분 유기농, 절충식 또 세 종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노인들은 소화불량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효소를 보충해 줘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천연 음식물에는 수많은 영양 성분이 있는데 인체가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용하려면 소화 요소가 모든 요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효소 활성이 파괴되어 원래의 기능을 잃기 쉽다. 펩신이 단백질을 작은 분자인 폴리펩티드로 분해해서 소장으로 보내면 다음 단계인 가수분해가 진행된다. 위에게는 소량의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탄소개수가 10 이하인 지방산으로 구성된 트리글리세리드, 예를 들어서 유제품의 지방 같은 물질만 작용한다. 아기들의 위에게는 레닌이 들어있어 우유에 응고를 돕는다. 이는 우유가 위를 너무 빨리 통과하는 것을 방지,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효소가 작용하게 한다. 레닌은 칼슘 이온이 있을 때 우유 속의 카세인을 분해해 변성 카세인으로. 프로테아제란 뭔가? 파파야 효소와 파인애플 효소는 모두 프로테아제로 할 수 있는가?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 중에서 프로테아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소다. 우리가 먹은 닭가슴살이나 달걀이 직접적으로 이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은 소화 분해를 거쳐서 아미노산이 되어 우리 몸속에서 재구성된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자르는 칼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칼로 고기를 썰어서 하듯이 신기한 효소, 우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본다.